2022년 9월 두바이 도심에 생긴 자판기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빵을 우와. 바로 구워주는 거예요? 우와, 따뜻한 빵. 샌드위치, 피타, 인도식 차파티 등 다양한 빵을 고를 수 있는 이 빵 자판기가 화제가 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식비가 부담이 됐는데 이 자판기 덕분에 배 채우고 일하러 갑니다. 자, 이 자판기는요, 사실 원하는 빵을 골라 버튼을 누르면 1분 안에 이 따끈따끈한 빵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야, 빵을 무료로 준다고요? 무료 빵 자판기가 생긴 이유는 두바이의 특수한 환경 때문입니다. 사막에 건설된 도시인 두바이는 농축산물 등 대부분의 식재료를 수입. 그래서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인 소비자 물가 상승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두바이에서는 보통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교통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있어도 식비만큼은 노동자 스스로 해결해야 해서요.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계의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배고픔,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 두바이 한 재단에서 두바이 도심 10여 군데 무료 빵 자판기를 도입.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분들께 큰 힘을 줬는데요. 이 무료 빵 자판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며 해당 재단에서는 올해 3월부터는 아랍에미레이트 전역의 노동자분들을 위해 무료 빵 자판기를 널리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그 사람을 안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눈치 볼 필요 없는.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빵을 먹을 때. 예, 그렇지. 네. 배고픈 이들을 위한 무료 빵 자판기. 언제든 먹을 수 있는 따뜻한 식사 한 끼가 힘든 이들에겐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뭐뭐도 회사가 책임진다. 국내 한 구직 사이트에서 회사에 생겼으면 하는 복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런 반응이구나. 네. 저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됐죠. 역시 주 4일 근무를 따라갈 게 없죠. 예, 우리 다 직장 생활 했었으니까 저는 제일 공감되는 게 주 4일 근무랑 점심 2시간이에요. 점심도 너무 짧아. 자, 그런데 직장인들이 얼른 도입 좀 외치게 만드는 꿈의 복지제도를 도입한 회사가요, 현실에 존재했습니다. 일본의 한 PR 회사에 다니는 쇼타. 그는 오랫동안 짝사랑한 고향 친구에게 고백할 날만을 기다렸는데요. 고백을 위해서 회사의 이 제도를 이용.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벌써부터 결혼하는 상상까지 해봤지만 고백 끝에 돌아온 대답은요. 쇼타, 역시 우린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게 좋겠어. 그렇게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쇼타. 출근의 고통과 맞먹는 시련의 아픔으로 도저히 일이 손에 안 잡히던 그는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일을 못 하겠어요. 저 그거 신청할게요. 뭘 신청한 거죠? 쇼타가 고백할 때 한 번, 실현당하고 한 번, 두 번이나 신청한 회사 내 복지제도의 정체는 바로 연애 승부 휴가와 실현 휴가입니다. 오호. 그렇습니다. 쇼타가 다니는 S사는요, 자신답게 또 열심히 즐겁게 일하기 위해 회사 임원들과 사원들이 고안한 복지제도, 일명 3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3이 제도 중에 단연 화제가 된 것은 쇼타가 사용한 2개의 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거나 데이트나 프로포즈 준비를 위한 연애 승부 휴가. 그리고 연애에 실패했을 때 쓸 수 있는 실현 휴가인데요. 신청할 때 상사와 인사과에서만 알고요. 다른 사원들은 어떤 일로 이 쇼타가 휴가를 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생활도 보장. 그렇다면 사원의 연애까지 책임지는 연애 승부 휴가와 실현 휴가는 왜 탄생했느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의 연애는 인생의 양식이 되죠. 그리고 사생활에서 충실하면 일에서도 충실하게 된다고 믿어요. 실제로요, 연애 승부 휴가로 프로포즈에 성공해 결혼에 골인한 사원도 있었고요. 이 휴가로 사랑 고백에 성공해 원거리 연애 중인 사원까지. 저거 100% 제도 제안한 사람이
큰 시련의 아픔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아픔을 아니까 뭐 그냥 하루 이틀 있어도 일을 제대로 못 하겠는 거야. 그래. 이게 뭐 필요하다. 사랑을 쟁취한 자가 일도 잘한다. 전국의 사장님들 좀 보시고요. 도입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모모 보장. 자, 이 모습은 중국의 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저건 일부러 잘하고 하는 건가? 어떻게 저렇게 전원이 다 잘 수 있죠? 이 학생들은 중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열심히 수행 중인 모습입니다. 바로 우지아오라고 불리는 낮잠 문화. 오. 중국의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까지 성장기 학생들이 점심시간 이후 40분에서 1시간 정도 낮잠 시간을 갖는 낮잠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런 게 있었어요? 점심 먹고 졸음이 쏟아질 때 진짜 꿀잠 잘 수 있어요. 낮잠 시간 이후에는 아이들 눈이 더 똘망똘망하고 집중도 잘하는 것 같아요. 수면 시간 보장은 물론이요. 수면의 질까지 고려해서 중국의 일부 학교들은 편안하게 누울 수 있게 리클라이너와 베개, 이불까지 제공해 꿀잠 자기의 안성맞춤의 환경을 조성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도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낮잠 한 30분만 자도 아예 맞아요. 이후가 네. 너무 달라. 딱 돌아와. 완전 좋지. 중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시간표에 낮잠 시간이 포함. 또 일부 회사들은 점심시간을 낮 12시부터 2시까지로 설정. 식사 후 낮잠 자는 걸 권장한다고 합니다. 봄날의 낮잠은 꿀보다 달콤하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중국 사람들은 낮잠이 학업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하루 1시간 정도 낮잠을 자면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업무 수행 능력과 집중력이 더 향상된다고 합니다. 졸린 채로 그냥 이도저도 못하느니 잠깐 자는 게 훨씬 좋습니다. 국가의 사명을 짊어진 학생들. 학생들의 꿀잠이 곧 나라의 꿀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재충전 100% 모모 휴가. 지난 2022 세계 축구대회 독일과 일본의 조별리그 당시 한 일본 관객의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야, 2주나 휴가를 줬나 보네요. 일본 팀 응원 문구인 줄 알았더니 예. 상사에 대해 감사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관중석의 남성은요, 친애하는 보스, 2주 동안 휴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공개적으로 휴가를 준 사장님께 감사를 표했는데요. 자, 이처럼 직장인들에게는 2주간의 휴가도 쉽지 않은 게 현실. 직장 상사 눈치 보며 겨우 낸 연차, 또 1년에 한 번뿐인 일주일 여름 휴가. 사실 뭐 멀리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려면 촉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리투아니아에서는요, 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리투아니아 직장인들의 휴가는 일주일도 아닌, 한 달도 아닌, 무려 1년. 이른바 안식년 휴가가 있다고 합니다. 1년 뒤에 돌아가면은 내 책상이 있습니까? 그게 핵심이죠? 예, 있어요. 아, 있어요? 있습니다. 오. 그것도 궁금하지만 그 1년 동안 월급은 나옵니까? 오. 퇴사 수순 아니고요. 또 이게 무조건 무급도 아닙니다. 자, 먼저 2014년 미 스탠퍼드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요. 총 근로 시간이 같다면 휴일을 보장하는 게 생산성이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연구들에서 근무 시간이 길어지면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리투아니아 기업들은 사규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로 장기 근속자에 한해 보수 및 휴가 기간을 합의해서 안식년 휴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리투아니아의 IT 기업인 H사의 한 직원이 이 안식년 휴가를 사용. 이처럼 개인적인 여행을 하거나 업무 관련 박람회에 참석하며 자기 개발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1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며 안식년 휴가를 보낸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일부 기업들도 이 같은 장기 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인데요. 쉴 땐 쉬고 일할 땐 일합시다.
직장인들의 번아웃 방지, 확실한 효율을 위해 1년 휴가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해봅니다. 나는 모모 운전자입니다. 일본에서는요, 운전 중 다른 차량에 부착된 요걸 보면 먼저 가세요. 이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게 양보를 해줍니다. 그게 뭘까? 초보 운전. 초보 아닙니다. 이도 아닙니다. 아니 저거는 뭔가 급한 장기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자주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는 네네. 사정이 있으신 분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지 않을까. 일본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이 스티커. 일본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스티커 정체는 바로 고령 운전자 표지판입니다. 일리 있다. 나이가 들수록 공간, 거리, 위치를 지각하는 능력이 저하, 운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령 운전자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부터 교통사고 위험도가 뚜렷이 증가하고 80세 이상부터는 사고 위험도가 더 가파르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 아직 팔팔해. 암만큼은 이팔 청춘이야. 이 고령 운전자 본인이 자신의 인지 능력 저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고령 운전 표지 부착을 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돌입했던 일본은요. 도로교통법 제71조의 5호 제4항에 따라 보통 자동차의 전면 및 후면에 내각 불형으로 정하는 양식의 표지를 붙이지 않고 보통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 75세 이상 운전자들이 이 고령 운전 표지를 붙이도록 의무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이 시행되고 2009년에서 2019년 75세 이상 및 8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가 꾸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도입해야겠네. 빨리 도입해야겠네 이거. 이건 도입해야겠다.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 경각심을 이제 들이면서 사고 위험도가 줄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자료니까 법으로 규정을 해서 이제 그러면 고령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확산이 될 거고 도로에서도 안전운전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일본에서는 면허장, 자동차 용품점, 인터넷 등에서 고령 운전 표지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요. 고령 운전 표지 부착, 모두의 안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인도 학생들의 모모 금지. 2015년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한 학교의 모습입니다. 자자 얘들아, 한 명씩 저울 앞에 줄 서. 무말, 너는 저번부터 너무 무거운 거 아니니? 일단 저쪽 가서 서 있거라. 아유, 선생님. 한 번만 다시 재보면 안 돼요. 일단 좀 체중을 다는 것 같은데 옛날 우리도 그랬잖아요. 막 줄 서서 신차 검사하는 날. 그렇죠. 그날의 풍경인 것 같은데요. 급격히 체중이 는 학생들 관리? 어허. 자, 사실 교사가 저울로 재고 있었던 건요. 학생들의 몸무게가 아닙니다. 저울에 잰 건 학생들의 책가방의 무게였습니다. 사실 학생들의 책가방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제기된 문제죠. 예전에도 가방 안에 도시락 2개, 한영 사전에 5편 세트에 기본이었고요. 5편 안 들고 다녔어요? 5편 안 들고 다녔어요? 들고 다녔어요. 한문 시간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또 자전이라고도 했죠. 자전 가져와봐라. 요즘 지나가는 학생들만 봐도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워낙 많은 교재가 필요한 탓에 거북이 마냥 큰 가방을 메고 다니는 학생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인도도 책가방 무거운 거는 우리랑 비슷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인도 또한 어린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원을 다니고 이렇게 진학을 둘러싼 경쟁이 아주 치열한 나라입니다. 이 작고 어린 학생들이 맨 책가방의 무게가 체중의 30%를 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우리랑 똑같네. 이처럼 무거운 책가방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도 유발하고 피로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척추나 관절 건강에 성장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데요. 키 안 크죠. 체중의 30%면 이제 70kg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20kg에 가까운 무게 아닙니까? 완전 군장이야 거의. 그런데 말입니다.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무거운 책가방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2015년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는 학생들의 책가방 무게가 체중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
예를 들어 학생 체중이 40kg인 학생은 책가방 무게가 4kg을 넘지 않도록 조치한 거죠. 그리고 이 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여러 권의 교과서를 학교에 가져가지 않아도 되도록 선생님들은 숙제와 시간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도 자녀가 불필요한 물건을 가방에 넣지 않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여러 학교가 동참. 학교에 노트북이랑 사물함이 생겼어요. 이젠 정수기도 생겨가지고요. 매일 무거운 물을 안 챙겨와도 돼요. 만족하는 학생의 반응이야말로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반증이었겠죠. 마하라슈트라주를 시작으로 인도 정부와 교육청은 지금까지도 학생들의 책가방 무게를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고민하고 심의위원회를 수시로 열고 있다는데요. 무거운 가방 메고 통학 금지, 이처럼 나라의 미래가 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모모를 위한 전용 이동 진료소.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는 우리 동네에 아픈 아이들이 있어요. 이동 진료 버스 좀 보내주세요. 시민들이 연락하면 이곳저곳을 직접 찾아가 치료해주는 이동 진료소가 있습니다. 병원이 없는 그런 뭐 작은 마을인 건가요? 시골 마을? 자, 그럴까요? 그런데 이 이동 진료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아이들도 노인들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동물. 유기견, 유기묘를 위한 이동 진료소 vet버스, 일명 수의사버스입니다. 오. 시민들이 직접 출동을 요청하면 필요한 곳에 달려가고요. 정기적으로도 각 지역을 방문하면 시민들이 평소 아파 보였던 유기묘, 유기견 등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을 데리고 직접 진료를 받으러 온다고 합니다. 아하. 하긴 뭐 유기묘나 유기견들이 자기들이 아프다고 알아서 병원을 갈 리는 없고 네, 이렇게 누군가가 챙겨서 가줘야지 되는 거죠. 요즘 뭐 세계적으로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앞서 나가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탄불에는 약 13만 마리의 유기견과 16만 5천 마리의 유기묘가 있다고 합니다. 2004년 각 지방단체들이 동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통과되면서 이스탄불은 동물들의 안락은 물론 공중보건을 위해 이동진료소 정책을 시행.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정책을 펼쳤던 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튀르키예는 길거리 동물 박멸 정책을 시행. 거리 곳곳에 독을 뿌린 음식을 놓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시행착오 끝에 공생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현재 이스탄불에는 이동진료소뿐 아니라 길거리 동물을 위한 건강센터도 6군데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이동진료소와 센터에서 치료받은 동물 수만 무려 약 7만 3천 마리였습니다. 와, 야, 엄청난 숫자네요, 진짜. 와, 7만 마리가 치료를 받았네. 예. 완전 정반대로 이제는 그들을 사랑하고 케어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게 이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예. 길거리 동물들을 위한 이동진료소 덕분에 이스탄불에는 2016년 이후 광견병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길거리 동물 중성화로 인해 개체수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게 광견병이나 다른 이 동물에서 옮아오는 그런 전염병들을 관리하는 효과까지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 관리에 또 신경을 쓰는 것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 예. 우리나라도 유기견과 유기묘 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이 됩니다. 이 동물을 위한 이동식 진료소, 수의사 버스로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세상으로 한 발짝 나아간다면 어떨까요? 선거일도 걱정 마세요. 모모 서비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행사하는 선거일. 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요. 100세 넘으신 어르신이 아들 손 잡고 오시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힘겹게 휠체어를 타고 투표소를 찾습니다. 저분들의 유권자 의식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일본의 선거일 풍경은 우리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노인, 환자, 장애인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투표소에서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혹시 모바일 투표로 대체했나요? 오. 아니면 뭐 투표 일정을 좀 여유 있게 하실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줬나? 오.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일이 되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투표소가 직접 그분들 곁에 찾아갑니다.
일본 시마네현 하마다시에서는요. 2016년 참의원 선거 당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먼 거리에 있는 투표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10인승 차량을 개조. 차량 내에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는 이동식 사전 투표소를 도입했습니다. 투표소가 이동할 생각은 못 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고령이신 분들이 또 모바일 잘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찾아가는 게 낫지 사실. 선거일이면 찾아가는 서비스. 일본의 이동식 사전투표소는요.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이 탑승하기 쉽도록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한 배려가 눈에 띄죠. 그리고 투표 과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은 차량 외부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뒤 한 명씩 차량 좌석에 앉아서 편안하게 투표를 한 후 투표함에 쏙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이동식 사전투표소는 주로 교통이 열악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사흘간 11개 지역을 돌며 각 지역에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머물렀고요. 결과적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무려 153명의 유권자가 차도 없고 거동도 힘들어서 올해는 투표가 힘들겠거니 했는데 이렇게 투표소가 직접 찾아와 줄 줄이야. 참 고마워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유, 친절하시네. 이 이동식 사전투표소 덕분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이동식 사전투표소가 확산, 이후 2021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는 59곳의 지자체에서 도입, 무려 약 12,910명이 이용하며 호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저런 시스템이 없었을 때는 많은 그 소중한 표들이 오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죠? 그냥 뭐 포기하고 안 가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또 그런 걸 느끼신다고 해요. 내가 투표를 함으로써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구나, 이 나라의 국민이구나 하는 자긍심도 느끼신다고 하니까 주인의식. 정말 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배려가 담긴 모모 쓰레기통. 이번 특종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볼 수 있는 쓰레기통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페트병이랑 캔이 꽂혀 있어요, 지금. 안 버리고. 저거는 쓰레기 아닙니다. 환경미화원 분들을 위해 놓은 음료수. 아니, 자, 이게 먹던 거잖아. 아니, 먹던 캔이랑 먹던 거를 아니 그 길바닥에다. 아름답잖아요. 뭘 아름다워. 자기가 갖고 다니면서 먹으면 되지. 아니 그 시민들이 환경미화원 분들 고생하시니까 예, 예. 음료수 하나씩 꽂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리수거용으로 네. 캔이랑 저 페트병은 저 안에 안 넣고 옆에 네. 꽂아놓은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럼 이게 너무- 약간 일차원적인 낭생. 오 기자가 조금 더 가깝긴 했는데 어쨌건 정답은 아닙니다. 자, 측면에 선반이 달린 쓰레기통. 사실 이 쓰레기통에는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가 숨어 있습니다. 2015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시작된 일명 존엄한 쓰레기통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자체가 존엄하다고 하니까 뭔가 약간 대단해 보이고. 자, 이 쓰레기통 소개에 앞서서 덴마크의 빈병 보증금 반환 제도, 일명 판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판트는 유리병, 페트병, 캔 이런 데 담긴 음료를 판매할 때 보증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방법으로 반환할 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빈 병을 주변의 자동 수거기에 넣거나 상점 점원에게 반환하면요, 곧바로 현금을 지급 혹은 식료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좋다. 그리고 이 병당 보증금 금액이 한 180원에서 540원까지. 그냥 금액이 꽤 큰 편입니다. 500원이면 쎄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체계적인 판트 제도는 덴마크 시민들에게도 쏠쏠한 용돈벌이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벌이가 마땅치 않은 이 노숙인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수입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500원이면 몇 개만 모아도 꽤 큰 금액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길거리도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막 여기저기 버려진 거 모아다가 주면은 돈도 받고. 맞습니다. 이처럼 잘 갖춰진 판트 제도에 많은 노숙인들은 쓰레기통 안이 더럽긴 하지만 어쩌겠어요. 배가 고프니 빈 병을 꼭 찾아야 하거든요. 이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요, 거리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인들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 일명 존엄한 쓰레기통 프로젝트를 진행. 앞서 보신 사진처럼 측면에 선반이 달린 이 쓰레기통을 선보인 겁니다. 빈 병 보증금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이 선반 위에 빈병을 톡 올려두고 가면요. 보증금이 필요한 노숙인들이 힘들게 허리 숙이고 더러운 쓰레기통을 손으로 뒤져가면서 야. 빈병을 찾을 필요 없이 저기서 바로 빈병만 쏙 집어가면 되는 거죠. 진짜 존엄 맞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그걸 뒤지고 있는 나 자신의 그 순간 자존감 떨어지죠. 느껴지는 그 슬픔은 엄청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시민들이 보호해 주는 거죠. 해당 쓰레기통은 덴마크 코펜하겐의 단 3개 지구에 시범적으로 설치됐던 이후에요. 그동안 반환되지 않았던 보증금으로 인한 손실률이 무려 49%까지 감소. 빈병 반환율이 쑥쑥 올라가서요. 이후 500개의 쓰레기통 추가 설치. 결과적으로 덴마크 코펜하겐 곳곳에 이 배려킹, 효율킹 쓰레기통이 설치됨으로써 거리는 훨씬 깨끗해졌고 재활용률도 쑥쑥 올라갔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그냥 당장 도입해도 되겠다.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해야 된다고. 우리도 이제 공병 음. 재판매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찾기가 힘드니까 저렇게 해놓으면 너무 좋겠다. 네. 20살, 내 자신을 찾는 시간. 자, 두 기자님은 대학 전공이 뭐였죠? 재료공학입니다. 재료공학이고요. 저는 경영학입니다. 경영 안 하죠. 해요, 안 해요? 아내가 하죠, 경영. 정작 이제 소영 씨가 경영을 하고 있죠. 아니 뭐 대한민국에 전공 살려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전혀 전공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는 전 거예요. 기자는요? 영문학과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사회화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영문도 모르고 사시네요. 아니, 이게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관계없는 방송 일을 하고 있죠. 자, 우리는 대부분 12년간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고3 때 대학 전공을 선택하죠. 그리고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처럼 이 길이 나한테 맞는 걸까 고민하는 새내기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하루빨리 국내에 도입돼야 한다고 봅니다. 바로 대학 입학을 1년간 연기하는 갭 이어 제도. 와, 저 대찬성입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갭이어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사실 입학하고 직후에 휴학하면 어느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긴 하거든요. 주로 이 영미권 대학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이 갭이어는 단순 휴학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갭이어는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온 학생들이 입학 전 재충전의 시간은 물론이요. 진로를 탐색하고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미국의 많은 대학이 신입생들에게 전하는 입학 허가서를 통해 갭이어를 제안. 미국의 프린스턴 대에는 갭이어를 통해 신입생들이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고요. MIT도 신입생들이 IT 기업, 패션 기업, 음악, NGO 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학금 제공과 함께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다. 실제로 하버드에서는요, 매년 약 100명의 신입생이 갭 이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해리 왕자도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1년간 갭 이어를 가지면서요, 호주의 양 목장에서 일하고 아프리카의 에이즈 환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갭 이어, 새로운 경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충분한 고민도 하고요, 새로운 선택에 도움을 주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야. 스펙 쌓고 뭐 하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1년쯤은 좀 완전히 다른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삶에 대해서도 보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배우려는 의지와 호기심을 갖게 하는 제도 갭이어. 우리나라 학생들도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갖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핀란드 대중교통 프리패스 모모. 자, 이번에는요, 제가 대표적인 복지 천국 국가 저희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아, 너무 친숙하죠. 핀란드에서 쏙 뽑아와 국내에 정말로 도입시켜버리고 싶은 꿀 정책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핀란드에서는요, 요것만 있으면 대중교통이 프리패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죠? 핀란드에서는요, 7세 미만의 아이가 탑승한 유아차만 있으면 아이를 포함한 보호자까지 지하철, 트램, 버스, 공항철도 심지어 페리까지 올 패스! 와.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버스비 비쌌었는데? 뭐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꽤 비쌌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보호자까지 무료라는 거예요.
야, 정말 괜찮다. 그러면 출산율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허. 아니, 아이가 그것보다는 아이가 있을 때 이동을 쉽게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는 거죠. 자, 핀란드에서 유아차를 끌면 대중교통이 무료인 이유. 물론 부모를 위한 복지가 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유아차에 타고 있는 아이의 안전을 위한 겁니다. 부모가 이거 탈 때 교통카드를 꺼내거나 뭐 유아차를 놓치기라도 하면 그렇지. 자칫 유아차에 있는 아기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네. 그래서 자국민, 관광객 구분 없이 오. 유아차를 끄는 모든 지구인들이라면 대중교통 프리패스입니다. 유아차를 끌면서 한 손으로 다른 걸 하다가 버스카드 꺼내고 막 이래봐. 약간 이게 불안할 때가 있거든. 세심한 배려입니다. 아, 이거 최고인데. 유아차를 동반한 승객은 가장 먼저 대중교통에 탑승한 배려도 받을 수 있고요. 대부분의 버스와 트램이 저상으로 설계돼 있어 유아차를 함께 타고 내리는데 저처럼 불편함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스에 탑승하게 되면 차량 안 중앙 출입문 바로 옆에 유아차 전용 주차 구역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도 확보가 되는구만. 넓게 저렇게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에서는 유아차를 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동에 큰 제약이 있어요. 유아차를 제약이 끌고 많지. 나가면. 그리고 저 공간이 저는 너무 좋은 게 그렇지. 유아차를 끌고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중간에 진짜 통로 비좁은데 그거 놓으면 다른 분들도 불편하거든요. 맞아. 저것도 너무 좋다. 네, 진짜 좋은 아이디어예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꿀 정책. 저도 하나의 아빠로서 이 정책이 도입되기를 적극 지지합니다. 앞서 일본의 고령 운전자 표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특종은 대만의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 번호판들입니다. 한 차량은 흰색이고요. 한 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입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저 색깔이면 영업용 차량 색깔인데 그렇죠. 관용 차량인가? 관용 차량이다. 흰색 번호판은 일반 차량이고요. 노란색 번호판은 이 운전자들에게만 발급되는 특수 번호판입니다. 바로 도로 위의 무법자,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 바로 음주 운전자들에게 주어지는 특수 번호판입니다. 재범률이 높아요, 음주운전이. 저걸 습관처럼 한다고.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대만의 음주운전 재범률도 무려 약 37%. 그래서 대만에서는 반복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요. 2017년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조례를 개정,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5년 내에 또다시 적발될 경우 노란색 형광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1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원래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저 번호판 달고 다니는 건 정말 너무 창피하겠다. 이 조례안을 추진했던 대만의 국회의원은요. 특수 번호판을 보면 다들 조심할 겁니다. 음주 단속할 때도 우선 대상이 됩니다. 이거 좋다. 저 형광 불빛 보고 일로 와, 일로 와봐. 지나가고 아 오늘은 아니라고요. 이거 웃긴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경찰들이 일단 다 세워. 다 세워 일단. 잠깐만요. 야, 이거 좋다. 야, 짱이다, 이거. 그 결과 정책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 대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사고는 909건이었는데요. 정책 시행 후인 2020년에는 289건, 음주운전 재범자의 특수번호판 부착 시행으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감소했습니다. 이거 좋네. 이거 도입합시다. 아, 그래요, 이거는 그래요. 무조건 도입합시다. 저는 무조건 강하게 좀 나갔으면 좋겠어. 음주운전에 관대는 없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무고한 이들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 국내에도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더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내 통장에 나도 모르는 거액이 입금됐다. 자, 그럼 두 기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딱 액수를 보고는 기분이 좋겠지만 이제 공포감이 바로 오는 거지. 경찰서 아니면 은행 갈 은행 가야지 은행. 확실히 아는 거기 때문에 안 쓸 것이다. 그치 어디서 왔는지 내가 잘못 썼다가 남의 돈 잘못 입금된 건데 써버리면 내가 모르는 거죠. 누군가 내 계좌로 잘못 이체한 돈이라 해도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철컹철컹 그럼.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가상자산. 예를 들어 누군가 내 전자지갑으로 암호화폐 비코인을 잘못 이체한 경우는 어떨까요? 가상지갑은 추적도 안 되잖아, 사실. 맞아. 어떻게 할 거야? 그 추적이 안 되는 돈이 들어오면 쓰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으신 거군요. 아니, 내 말은 이분은 강한 의지가 있고요. 저는 아니, 그게 애매모호하게 아니라 내가 아까 둥둥 떨려 있어서 보완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뭐야. 제가 이 얘기를 드린 네.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 6월 A씨는 자신의 전자지갑에 출처를 알 수 없는 비코인 199.999개가 이체된 것을 발견. 얼마야? 당시 시세로 무려 14억 8천만 원 상당의 거액이었는데요. 뭐야? 사실 이 비코인은 한 그리스인이 차고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 비코인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대부분 사용. 이에 검찰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요. 횡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배임죄도 추가해 기소했습니다. 이게 보호할 수 있는 자산일까? 이거 아닐까? 이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자, 들어보시죠. 우선 1심 법원과 2심 고등법원은 가상자산인 비코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고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하다며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이 아니라고 판단. 어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절도로 들어갔네. 하지만 비코인이 가상자산이지만 재산인 만큼 이 A씨가 비코인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배임죄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머. 자, 그러자 A씨의 변호인은요. 피고인은 비코인을 잘못 송금한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비코인을 보관하고 있을 의무는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상고했는데요. 자, 가상자산 차고 송금 사건 배임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배임죄 성립 요건인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는 신임 관계에 기초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처럼 알 수 없는 경위로 비코인을 이체받은 경우엔 신임 관계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잘못 이체된 비코인을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또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때 처벌하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에 A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며 파기환송한 겁니다. 단 유의할 점은요. A씨가 형사처벌만 면한 겁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잘못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말로 한 약속 인정될까? 자, 이번 특종도 우리가 흔히 하는 오늘도 할 수 있는 실수, 이 구두 약속에 관련된 사건입니다. 다음에 밥 한번 먹자. 내가 살게. 이런 약속 정말 많이 하잖아요. 어허. 자, 그런데 다음에 만난 친구가 실제로 이 밥을 사지 않았다고 이 친구를 고소하진 않습니다. 적용을 고소를 하면은 전 무기징역입니다. 밥 한번 먹자는 술 한번 한국 먹자. 사람한테는 인사말이죠. 얼굴 좀 보자. 자, 그런데 이제 뭐 밥을 사겠다라는 약속은 안 지켰다고 그냥 다 넘어가는 게 인지상정이겠지만요. 요 약속만큼은 그냥 못 넘어가실 겁니다. 2011년 경기도 성남시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던 A씨는 복권 넉 장을 구매합니다. 아이고. 한 장은 자신이 갖고 나머지 석 장은 B, C, D씨에게 각각 한 장씩 나눠줬는데요. 이에 기분이 좋았던 B씨는요. 야, 내가 복권도 선물 받고 기분 좋네 그냥. 내가 만약에 1등 당첨되면 말이야. A씨한테 내가 한 2억 줄게. 아, 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뒤 B씨는 실제로 복권 1등에 당첨. 와, 이게 야, 꽁트 대본 아니냐? 이게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야, 어떡하냐. 당첨금 무려 약 14억 3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권에 당첨된 B씨는 A씨에게 약속했던 2억 원이 아닌 8천만 원만 건넸습니다. 자, 그러자 A씨는요. 아니, 분명 나한테 2억 원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지키라고! B씨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유. 자, 이런 경우에 이 B씨는 A씨에 대해서 당첨금 분배에 대한 구두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을까요? 저는 구두 약속이라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 자리에 증인들이 있어요. 맞아. 나도 들었어. 그리고 거의 뭐 녹취 수준의 증언 능력, 증거 능력이 있지 않을까. 아니,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술자리에서 했던 구두 약속을 굳이 다 지켜야 되는가.
아니 8천만 원 줬으면 솔직히 No, 성의 줘야 표시한 거 자, 아니에요? 자, 과연 어땠을까요? 복권 당첨금을 나눠주겠다는 B 씨의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서류가 아닌 말로 한 약속이라 해도 이 두 사람이 함께 동의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당연하지. 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증인 등이 있다면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은 B 씨가 약속한 2억 원 중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 1억 2천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모모가 된 층간소음 싸움. 요즘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항의하러 찾아가기만 해도 불법이라던데요. 한두 번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디까지 항의를 할 수 있는 건지 추측이 분분하죠. 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뭐 사람이 살면서 소음이 안 날 수는 없으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가 또 좀 예민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민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정말 삶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감정 싸움이 또 커져가지고 실제로 좀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아, 뭐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러죠. 네. 자, 근데 궁금한 것이 이제 어디까지 항의가 가능한 겁니까? 아하. 자, 그래서 이 층간소음에 대한 실제 판례를 취재해왔습니다. 2020년 5월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 씨는 위층에 거주하는 B 씨와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씨, 또 쿵쾅거리네. 이번엔 정말 못 참겠어. 띵동띵동, 저기요, 당장 좀 나와봐요. 아 아랫집 분이시구나. 앞으로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당시 B 씨는 현관문을 살짝 열고 A 씨에게 사과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화가 난 A 씨가 갑자기 B 씨의 집 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가 항의. 이에 당황한 B 씨는 A 씨를 주거 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이거는 저 올라간 남성의 마음을 이해는 하지만 이건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같은 생각입니까? 아니, 근데 좀 상황을 더 자세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뭐 얘기하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자, 형법상 주거 침입 범주에서 주거란 단순히 집 내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공동주택의 현관 안이나 공용 계단, 복도 등도 해당될 수 있는데요. 복도도? 그렇습니다. 자, 이에 따라 1심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있는 집에 찾아가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했다.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는 이유로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그러니까 자, 이에 A 씨가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A 씨가 유죄라고 판단. 다만 평소 층간소음이 반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을 고려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야, 그러면 상대방이 진짜 내 집 앞까지 왔는데 위협을 느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이 불법을 저지른 거네요. 문을 두들겼다든가 이게 그렇죠. 다 협박에 해당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요거는 그게 문제가 된 거지만 층간소음, 사실 이게 원인은 층간소음이었잖아요.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항의해야 돼? 2013년 법원이 제시한 층간소음 항의 기준에 따르면 반복적이지 않은 단순한 전화 연락, 문자 항의, 현장 두드리기까지는 가능. 그리고 일회성 방문은 크게 문제가 되지 한 않습니다. 번은.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동은 상대방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성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내 모모가 사라졌다. 이번엔 정말 우리 주변에서 특히 전 기자에게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트민남 전 기자가 특가 세일에서 인쇼한 댄디룩 택배들, 여러분이 3개월 할부로 산 가방, 우리 댕댕이 맘마, 부모님 선물, 택배 아저씨한테 전화 와서 그냥 문 앞에 놔주세요 했는데, 분명히 아저씨가 문 앞에 놨다 했는데 내 소중한 택배가 없다. 이럴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 택배 기사는 원칙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택배 기사가 방문한 날짜, 전화번호 등을 적은 방문표를 남긴 뒤 물건을 택배 사업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문 앞에 두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택배 표준 약관에 따라 택배 기사는 계약 이행을 완료한 것이고요. 어떻게 해? 안타깝지만 분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택배 기사 쪽에서 연락이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문 앞에 놔달라고 했다고 아무 연락 없이 그냥 문 앞에 둘 수도 있고요. 그냥 문 앞에 뒀는데 택배 물품을 분실했을 경우에 이때는 택배 회사 쪽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경비실에 맡겨달라 했는데 경비실에서 분실이 됐어요. 그런 경우도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우는요. 네. 내가 경비실에 보관해달라고 했다. 이러면 분실했을 경우에 본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경비 아저씨 내 택배 어디 있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2017년부터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비원들도 택배 업무와 무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아저씨가 만약에 연락 없이 택배를 문 앞에 뒀는데 분실했을 경우 혹은 물건이 훼손됐을 경우 즉시 택배 회사에 알려야 하고요. 적어도 2주 내에 연락하셔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준 7천만 원. 자, 이번에는요. 부모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혹은 자녀들의 효심이 너무 지극해서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난해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을 불러온 글입니다. 갑자기 통장에 7천만 원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아버지가 잘못 보내신 줄 알았는데 전화드렸더니 생일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시험 기간이라 우울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빠가 생일 선물로 7천 주심이란 제목으로 글을 게시한 작성자는요. 이 7천만 원이 입금된 이 통장 입출금 내역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이 글을 본 한 누리꾼은요. 7천만 원 받으면 증여세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증여세 안 내면 신고할 겁니다.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정 기자님도 부모님께 뭐 해드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한번 볼까요? 왜냐면 통 크게 해드린 게 없습니다. 저런 것들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요. 얼마 이상부터 내야 되는지 정확한 기준 모르거든요. 자, 일단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거액이 오갈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우선 이 부모 또 조부모와 같은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성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 5천만 원. 자, 미성년자는 10년간 합산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자,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이 7천만 원을 증여받은 그 작성자가 대학생, 성인이라면 5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증여 신고는 증여가 이루어진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글 작성자도 댓글을 통해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단순히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거다. 나중에 갚을 거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끼리 돈을 빌릴 때에도 세법에서는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 이보다 적게 받은 이자는 증여로 보아서 이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드려도 기준은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추후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풍문으로 들은 법 효력 있을까? 프리한 법률 상담소, 이번에 제가 준비한 특종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사례들입니다. 풍문으로 들은 적은 있지만 이게 정말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이 알쏭달쏭한 궁금증으로만 모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 빠밤. 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그만 실수로 택시 안에 구토를 했는데 그런데 17만 원? 아저씨 택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택시 토했잖아요. 토하면 15만 원 배상해야 되는 거 몰라요? 택시비 2만 원 나왔죠. 배상액 15만 원 있죠. 17만 원 주세요. 자신이 실수를 한 것은 맞지만 그 금액이 지나친 것 같다는 A씨. 택시기사가 요구한 배상액 15만 원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일까요? 시, 도, 자치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택시 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르면 차내 구토 등 오물 투기로 차량을 오염시킨 경우 15만 원 이내에
영업 손실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어허. 하지만 이 택시 운송사업법 운송약관은 엄밀히 말하면 형사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약관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택시 기사와 손님 간의 다툼이 발생해서 민사소송까지 간다면 이 약관이 판단의 기준으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전 기자처럼 아하. 쇼퍼홀릭들이 특히 궁금해할 만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환불 불가라고 고지된 상품을 주문한 전 씨. 하지만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이런 경우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전자상거래법 17조에 따라 물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면 환불 가능. 7일. 하지만 업체가 환불을 거절한다? 그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풍문으로만 들었던 법, 오늘 제대로 아셨으니 이제는 소비자의 당당한 권리 놓치지 않을 거예요. 녹취 합법과 불법 그 기준은? 2020년 공인중개사 A씨가 중개한 아파트에 하자가 생기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아파트 중개를 하면서 매물 계약에 관한 대화를 녹음했던 A씨는 녹취록을 증거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녹취록으로 인해 법정에서 불리해진 매도인은 공인중개사 A씨가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고 이를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요,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때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며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녹취의 불법 합법 기준은 본인이 대화에 참여했는지의 여부가 중요. 만약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취했을 시 이는 불법 녹취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례는 어떨까요? 초등생의 학부모인 C씨는 담임교사의 아동학대 증거를 잡기 위해서 아이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냈다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자, 과연 이것도 불법 녹취일까요? 이게 불법일 거예요. 불법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거에 많은 학부모가 분노하고 있지만 아마 불법일 거예요. 그렇지, 불법이다. 이거는 이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밝혀? 이건 보호자로서 당사자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앞서 설명드린 기준에 따르면 분명 불법 녹취인데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불법 녹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허. 합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에게 녹음 사실을 인지시키면 어허. 합법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당사자가 돼버리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 아이가 녹음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앞서 말씀드린 당사자 간의 녹음으로 인정,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어허. 근데 이제 무분별하게 사생활을 녹음 녹취하는 거는 일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긴 해요. 그렇죠.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모모도 납치범이 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전 세계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는 아동 납치 사건.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애를 납치할 수 있어? 가만 안 둬.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애를 데려가겠다는데 납치라니 말이 돼? 과연 타인이 아닌 부모도 납치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프랑스인 아내 A씨와 이혼 소송 중이던 한국인 B씨. 당시 자녀는 엄마 A씨와 함께 프랑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허. 프랑스 법원에서는 자녀의 거주지를 A씨의 거주지로 지정, B씨와는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B씨는 이 조치에 따라 자녀와 한 달간 한국에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면접 교섭 기간이 지났는데도 B씨는 자녀를 아내에게 돌려보내지 않았고요. 연락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어머. 이에 한국 법원은 B씨에게 양육자인 아내에게 자녀를 인도할 것을 명령했지만 B씨는 끝까지 거부. 결국 2016년 남편 B씨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 양육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1심과 2심에 이어 2021년 대법원 모두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친부인 B씨는 면접 교섭권부터 법원의 각종 명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점, 무엇보다 자녀가 엄마와 연락도 못해서 언어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양육권자인 엄마와 유대 관계가 상실된 점, 그리고 자녀의 복리, 즉
행복과 이익이 침해당했다며 B씨의 미성년자 약취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 아이를 데려가고 싶다면 두 분이서 합의하시거나 가정법원 가셔가지고요, 친권자 혹은 양육권자 변경 청구를 하시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어른들이 지켜줘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주 측정 거부, 그 결과는 2016년 8월 11일 늦은 밤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 당시 접촉 사고를 낸 지인을 대신해 조수석에 앉아있던 A씨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서요,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 30m가량 이동했는데요. 이후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요, 혹시 술 드셨습니까? 음주 측정 협조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 결국 A씨는 이 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자, 그러자 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A씨. 제가 음주 측정을 거부했지만 운전 면허 취소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아닐 텐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동급으로 취급될걸요? 자,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 정지 처분에 대한 규정은요,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장소가 중요했구나. 그렇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를 가리킵니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고 주장.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애매하네. 우선 1심은 A씨가 운전한 구간이 도로에 해당된다며 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실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고 개방되는 공간이라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심에서는 주차장 내 외부 차량 출입 금지 표지판이 있고 그래. 주민과 방문객만 이용하는 곳이라며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 대법원 또한 2심 판단에 손을 들어주며 A씨의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도로가 아니라면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면허 취소만 아니지 처벌은 됐을 것 같진 않아요? 자, 유의하셔야 할 점은요, 이 판결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가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내릴 수 없지만 형사처벌은 가능. 음주운전은 도로 여부를 떠나서 음주 상태에서 차량 운전석에 착석하면 무조건 처벌 대상입니다. 어디 있든. 그래서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외도 증거 수집은 뭐뭐?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배우자의 배신. 너무나 상처받고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인데요. 자, 그런데요,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합니다. 2018년 7월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잠금을 풀어서 메신저를 확인한 결과 자기야, 우리 이번 주말에 여행 가는 거 맞지? 아니 당연하지. 와이프한테는 출장 간다고 거짓말했어. 빨리 우리 자기 보고 싶다. 사랑해.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창을 캡처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대박이네요. 네. 대박이죠. 뭐 제대로 걸렸네. 너무 열받지만 증거가 안 됩니다. 통신 비밀 뭐 이런 법 있잖아. 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고소를 당한 사람은 남편 B씨가 아닌 A씨였습니다. 아내가 몰래 자신의 휴대폰을 훔쳐봤다는 사실을 알아챈 남편 B씨가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이지요.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남편 B 씨 측은 본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 잠금을 해제한 아내 A 씨의 행위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아유 진짜 뭐야. 하지만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은 외도를 한 남편이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어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행위였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 수사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사기관만이 전자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A씨와 피해자가 부부인 점, 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폰을 몰래 보는 것뿐 아니라 배우자의 차나 사무실에 녹음 장치를 부착,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도 역시나 불법입니다. 하지만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외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무죄가 되기도 하죠. 아 그래요? 이렇게 수집한 증거가 이혼 소송과 가사 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건 그거고 저건 또 저거라고 생각되시네. 그렇죠.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특종은요. 요즘 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입니다. 2017년 M씨는 초등학교 3학년의 딸 A양이 동급생 B양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 B양은 친구들에게 A양을 험담하며 같이 놀지 말라고 한 것은 기본, 화장실이나 운동장에서 놀이 중 딸 A양을 수차례 따돌리는 등 무려 1년에 걸쳐 왕따를 주도했습니다. 이에 A양의 엄마 M씨는 해당 초등학교에 학교 폭력 신고를 했고요. 가해자 B양을 다른 반으로 전반시킬 것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행위 금지 조치만 취했습니다. 야, 이건 근데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벌써 화가 나고. 네.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이에 엄마 M씨는 학교 측의 동의를 받아 딸의 학교 참관 수업에 참여 가해자 B양을 마주해서요.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앞으로 내 딸 건드리지도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마. B양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경고. 쉬는 시간에는 옆자리에 앉아 B양을 주시했고요. 어머머. 그리고 등하굣길에서 B양을 마주치면 방학 때 우리 딸이랑 가까이 하지 마라 라며 B양을 나무랐습니다. 또 약 20명의 학부모들이 볼 수 있는 SNS 단체 채팅방에 들어간 상태에서 자신의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학교 폭력법은 접촉 금지 이런 글과 함께 주먹 모양의 이모티콘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엄마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이거는 엄마가 또 왕따를 한 거예요. 엄마가 걔를 왕따했어. 엄마가 이번엔 걔를 가해를 한 거예요. 이게 이에 B양은 자신의 어머니에게 학교에 가기 싫다며 호소. 아이고. 결국 학교 폭력 피해자의 엄마였던 M씨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아휴. SNS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빌미로 명예훼손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자,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100% 처벌받습니다, 이거. 엄마가 이게 더 심해요. 아까 그 한 건 동급생끼리의 서로의 괴롭힘인데 이거는 성인이 아동을 괴롭힌 거기 때문에 이거 처벌이 훨씬 세요. 이거. 저도 이제 웬만한 한 기자랑 다르게 좀 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유죄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하. 성인과 아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이 내린 판결. MC의 행동에는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행위는 아니다. SNS 프로필 상태 메시지 관련 명예훼손죄 역시 B양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 MC에 대한 혐의 모두 무죄.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MC 행동이 자칫 또 다른 제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었지만요. MC가 B양에게 경고를 하고 지켜봤을 뿐 선을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온 판결이었습니다. 아, 뭐 손을 대지 않았다 이거구나. 자, 그런데요. 이런 무죄 판례가 있다고 해서 학교 폭력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다는 오히려 곤란한 일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해됩니다. 내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자다. 이거
선 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나 자칫하다가 이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무엇보다 이렇게 피해자가 직접 나선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 발생했을 때 적절한 처벌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큰 재산이 아니더라도 삶을 마감하기 전에 유언장을 남겨놓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생애 마지막 나의 말, 그 유언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유. 2008년 홍 씨는 건강이 악화되자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요. 나 홍길동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 소유의 아파트를 나의 장남 홍아무개에게 금융자산 중 50억 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한다. 2008년 5월 2일 홍길동 친서 날인. 자,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3년 뒤 세상을 떠난 홍 씨. 하지만 홍 씨가 작성한 유언장은 자녀들의 소송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았는데요. 자,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공증이 안 돼 있고 또 하나는 내 소유의 아파트가 특정이 안 돼요. 저게 주소가 있어야 돼, 주소가. 유언에다가 그걸 다 집원까지 써야 됩니까? 그게 재산의 정확한 그거니까. 자, 일단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에는 자필 증서, 또 녹음, 공정 증서, 또 비밀 증서, 구수 증서 이렇게 5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필 증서도 형식을 온전히 갖췄다면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아, 공증 안 받아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오. 그렇다면 이게 대체 뭐가 문제였느냐?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시하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증서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양식이 있구나. 네, 양식이 있어요. 요 형식을 따라야지만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필로 써도. 그렇습니다. 자필 증서에는 필수 기재사항 5가지가 있어요. 바로 유언 내용과 또 유언을 작성한 연월일, 또 유언자의 성명 날인과 함께 중요한 것,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언자의 주소가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추지 못하고 무효 판결을 받게 된 건데요. 유언장이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유언 내용도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뭐 상암 뭐 몇 번지 뭐 몇 호 이렇게 아파트를 나의 장남 홍아무개에 준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적는 게 확실하다고 합니다. 자필 증서 유언은요, 앞서 말씀드린 형식에 맞춰서 기재사항을 모두 작성했을 때 공증을 받지 않아도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소 뺐는데 공증을 받았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네. 자, 하지만 제3자의 인증을 받고 싶거나 좀 더 확실히 하고 싶다라는 분은 증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을 통해서 공증을 받으시면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유언 방식에 따라 작성 방법과 효력이 다르니까요. 꼼꼼하게 알아보셔서 이번 사례처럼 또 본인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